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영어로 뭐냐면은 이제 fear.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fear. F-E-A-R. 요걸 이제 F-E-A-R을 제가 풀어서 설명할게요. 이제 F는 뭐냐면 false. false 뜻이 뭐예요? 거짓된. 그다음 evidence. 증거물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거짓된 증거물이에요. 증거물인데 appearing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자 R reality 실제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이 두려움이다. 그럼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뭐 허상이죠. 허상. 마음속에 허상이 두려움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두려움이 나왔다. 즉 허상에서 두려움이 나왔다는 겁니다. 허상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죠.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 일례로 여러분들이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면은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의 동굴에는 귀신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면은 두려움을 느꼈죠? 그렇죠? 소름이 끼치고 식은 땀이 흐르고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왜 귀신이 없는데 우리는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마음속에 허상을 생각한 겁니다. 귀신의 이미지를 그리고 귀신의 소리,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듣고 귀신의 어떤 그런 두려운 느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내부 표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느껴졌죠. 그래서 이제 사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마음의 허상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자, 마음의 허상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발표 불안이나 두려움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선천적으로 이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뭐 질문을 하기도 하죠. 자, 태어날 때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기는 두려움이 없이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난 이후에 두려움을 학습했다는 거죠. 학습한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연구를 해보니까 두려움은 자, focus on what you want. focus on what you want. 자,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무시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 이건 이제 테더 제임스라는 분이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테더 제임스는 우리 NLP의 선구자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ABNLP, American Board of NLP, 미국 NLP 협회의 이제 회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두려움을 연구해보니까, 두려움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니까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죠. 발표 불안 같은 경우는, 말하는 내용이나, 말하는 주제나, 또는 어떤 스피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스피치 목적이나, 이런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그 반대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뭐, 긴장하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떨리지 말아야지, 창피 당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니까, 두려움이 가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내용, 이른바 말하는 주제, 말하는 내용, 또 스피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스피치의 목적, 이 목적에 집중을 하는 순간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뒤에서 제가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 감정은 동시에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자, 두려움이 크면 열정이 없고 열정이 크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열정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떤 감정이 크냐가 중요해요. 한번 잘 보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을 참 잘했다 알려져 있는데, 자, 이분은 긴장 떨림에 집중했을까요? 어떤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 또는 독재 타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에 집중했을까요? 정치적인 목적이겠죠. 이른바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뭐 이런 예가 있거든요. 오늘 청중 중에 당신을 암살하고자 하는 암살자가 있는데 제발 연설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죠. 자, 내 연설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2,000명, 3,000명이 모여 있는데 내가 연설을 안 한다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연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하다 죽었어요, 실제. 근데 이분은 그 어떤 암살당할 수 있는 위험의 상황에서도 열정적인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해요. 바로 이제 인종 철폐를 하고자 하는 어떤 강한 의식, 뭐 강한 어떤 연설의 목적, 여기서 이제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강한 열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어떤 그 연설을 잘하는 사람, 강의를 잘하는 사람, 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뭐 우리 비즈니스에 아주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들, 또 옛날 80년대 같은 경우는 뭐 학생 운동을 뭐 이끌었던 뭐 그런 학생 운동의 리더들, 뭐 다 보면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두려움을 대체시킨 사람이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보다는 열정이 컸던 사람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을 할 때 스피치에 대한 열정이 큰 사람이냐,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이냐, 이걸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발표 불안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반대에 열정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열정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되시는 분만 박수 한번 크게 보내고 있다. 자, 열정을 키우지 않고 두려움만 없애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인생 소모전이 된 겁니다. 인생 사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정말 어떤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더라도 내가 투자할 만큼, 내가 목숨을 걸어볼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목표나 그런 꿈에 집중을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위대해지겠습니까? 근데 오로지 카드 빚을 갚고 월세방에서 벗어나고, 자, 가난에서 벗어나는 이런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생존조차도 힘들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존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안정을 뛰어넘어서, 성공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대한 삶의 목적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사명이 뭔지, 정말 목숨을 바치더라도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존을 뛰어넘죠. 옛날 독립투사들이 뭐 죽고 사는 것에 신경 썼습니까? 신경 안 썼어요. 이제 그런 어떤 열정이 여러분들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된다. 오늘 제가 아침에 보낸 글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보낸 글 다 읽으셨나요? 이걸 안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 건데, 심혈을 진짜. 아침에 제가 한 30분 초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글을 쓰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머릿속에 염원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자, 읽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만 딱 계시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이 참 두려움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라는 주제예요. 오늘 이 주제랑 맞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강력한 힘. 여러분,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신을 초월하여 소중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사람은 훌륭한 목적, 특별한 프로젝트에 의해 고무될 때 모든 생각의 한계가 사라집니다. 공헌하려는 정신은 여러 가지 장애를 넘어서게 하고, 헌신하려는 의지는 사랑으로 확대되고, 우리는 멋지고 훌륭한 신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자신을 초월하여 소중한 것을 나누고자 할 때 생겨납니다.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행동을 지배하는 힘은 외부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가치관에 입각한 내면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썼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발표 불안과 많이 연결되어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이런 강력한 내부적인 힘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정말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강력한 내면의 에너지가 부족한 것. 그래서 다시 이제 두려움으로 돌아와서
자,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차원보다는 자, 이 두려움 반대의 강력한 열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자, 스피치에 있어서 스피치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사명이 무엇인가. 스피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스피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적인 힘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focus on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좀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됐으면 좋겠는데, 자, 가슴이 뜁니까? 마침 오늘이 이제 1월 두 번째 주기 때문에, 자, 2026년 병원년 새해에 내가 이 스피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좀 강력한 어떤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힘이 느껴지면은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진짜 원하는 거 만들어내세요. 원하는 거. 자, 저는 치유 변화를 위해서 이 스피치를 쓰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스피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잘 치유하고 어떻게 변화를 잘 시키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낼까, 여기에 저는 강력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NLP를 강의하고 최면을 강의하고 이 스피치를 강의하고 또 성공 또 행복을 강의할 때 저는 가슴이 뜁니다. 열정적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다 들어보시면은 이 스피치나 NLP 최면 치유 쪽에서 저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담을 하냐면요, 저는 언어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 이 치유 변화에 대한 강력한 열정을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중간에 김윤덕 선생님이 계신데, 세종시에서 올라오셔서 일월화수 4일을 여기에 몰입하는 분이거든요. 오늘도 하루 내내 저랑 함께 이제 이렇게 치유 변화를 위해서 아마 열공하실 거고, 월화수 3일 동안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런 분이 함께 한다는 자체가 저는 가슴이 뛰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나의 목적에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근데 과거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뭐 부산에서, 울산에서, 뭐 전라도 광주에서, 뭐 찜질방에 주무시면서 이렇게 1박 2일 뭐 훈련하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아침형 인간도 있었는데 새벽 6시에 나와서 새벽반에 나왔던 분 계시네. 지금 맨 뒤에. 저분 2005년도에 새벽 아침형 인간에 이제 저랑 같이 훈련했던 분이죠. 저 성주산에 가서 산정사에 소리 지르고 지하철에서 스피치하고. 자, 이렇게 저는 모여있다는 게 가슴 들뜨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원은 아직 이제 10명 남짓도 오셨지만 20년의 역사가 모여있다는 겁니다. 20년의 역사가 모여서 2005년에 오신 분, 2006년에 오신 분, 또는 2016년에 오신 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장을 열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흥분되는 거죠. 이런 역사를 만들고 있는 사람은 저 외에는 없거든요. 제가 이제 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돈을 뛰어넘어서, 생존을 뛰어넘어서 제가 하는 일에 고무되어 있고, 제가 하는 일에 감동하고,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저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버리니까 저에게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길까요? 열정이 생길까요? 열정이 생기죠. 그러면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말을 잘하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 상태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언어적인 셋째 혀의 힘이라기보다는 바로 내면의 그 열정의 힘이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focus on what you want.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도 마음의 상처죠. 왜 나는 말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왜 사람들 눈치를 볼까? 왜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왜 긴장하지 말아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떨리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그 보잘것없는 긴장, 떨림, 실수에 이렇게 매달려서 인생을 노예처럼 살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건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질병처럼, 정말 사소한 것인데 큰 질병처럼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있을까? 전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의식 차원이면 그냥 막 금방 해결될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의식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의식 차원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이 드는 겁니다. 무의식은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그래서 무의식은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때 상처를 받으면 8가지 상처가 있는 거예요. 3살 때 발표 불안 관련 긴장 떨림 뭐 두려움이 생겼다. 8가지 발표 불안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의식이에요. 반대로 3살 때 사랑을 받고 3살 때 인정을 받고 3살 때 사랑을 받고 그래서 3살 때 막 자신감이 충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8가지 가는 거예요. 8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운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3살 때 나이는 물론 달라요. 근데 3살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3살 때 상처를 받은 거죠. 3살 때 그것도 불안, 두려움과 관련해서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무의식 깊숙이 각인되어 있고 각인된 그 무의식의 두려움이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무의식적이냐 의식적이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보신다면요. 나는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떨리느냐 긴장하려고 애를 써서 떨리느냐 이걸 봐야 돼. 혹시 긴장하려고 애를 써서 떨리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애를 쓰는 거는 의식이고 나도 모르게는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떨리죠? 네. 자, 나도 모르게 나는 말을 잘 못할까봐 걱정이 되고 불안해진다. 이건 무의식이다 말이에요. 나 불안해져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렇게 애를 써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진다면 이거는 의식이겠지. 근데 여러분들 의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의식에 뭔가 문제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이 무의식에 일단은 뭔가가 패턴화되고 프로그래밍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무의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스피치 학원을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때. 또 과거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무의식은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회귀 본능이 있거든. 과거의 패턴. 뭐 두려움이 과거의 패턴이면 두려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편안함이 패턴이면 편안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이게 무의식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단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어떻게 패턴화 됐느냐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자, 큰 소리 금지시하는 말 신체적 체벌.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 금지하는 말 신체적 체벌. 자, 어릴 때 부모님이 큰 소리로 하지 마! 그만둬! 와 같은 금지시하는 말을 큰 소리로 했던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는 신체 체벌까지 했다면 더 심한 경우고요. 자, 이 큰 소리는 특히 이제 어린 아이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할 때, 부부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옛날 아버지들은 술주정 많이 부렸죠. 술 먹고 와서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시발대로 엄마를 때리고. 이걸 보는 아기는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래서 충격적인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가 저렇게 큰 소리로 싸우면은 나를 보호해 줄 사람 누구지? 나는 혼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어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잃어버리면서 나 혼자라는 느낌, 언제까지 버려질 수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부부싸움을 많이 한 적이 있는가, 큰 소리로 나에게 꾸지람한 적이 있는가, 신체 체벌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엄격하냐, 엄마가 좀 까다로운 성격이냐, 이런 것도 우리한테 이제 큰 영향을 주죠. 혹시 그런 분 있으면 고개 한번 까딱까딱 해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충격적 실패 경험. 시작. 요거는 이제 뭐 가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실패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뭐 또래 집단이나 학교 생활할 때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발표하다 떨었던 경험일 수도 있고, 뭐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다가 떨었던 경험일 수도 있고, 뭐 악기 연주하다 손이 떨렸던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옛날에 소풍을 가면 돌아가면서 노래를 시키잖아요. 장기자랑. 그 장기자랑 할 때 노래를 잘못 불러가지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또 선생님이 야 그것도 노래냐? 이렇게 꾸지람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이제 지금 대전에 계신 분인데 지금 70대예요. 한 70대 한 중반쯤 되겠다. 근데 그분이 경찰 공무원을 하셨는데 은퇴하고 이제 대전에서 매주 올라와서 저한테 훈련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어릴 때 소풍 가는 날이 즐거웠습니까?
네. 저는 소풍 가는 날이 가장 싫었어요. 왜냐하면 소풍 가면 노래를 시키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소풍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선생님이 저를 꾸지람했습니다. 야, 그것도 노래냐? 너 앞으로 노래 부르지 마. 이렇게 꾸지람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노래 부르는 것도 싫고 앞에 나서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너무 이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풍 가는 날이 항상 지옥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지하철에 나갔어. 이제 훈련할 때.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한다든지 꾸지람을 당한다든지 또는 체벌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놀림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죠. 가장 심한 게 이제 왕따 경험이었어요. 왕따. 이런 경험들은 이제 무의식이 아주 깊숙이 각인됩니다. 단 한 번의 체험이지만 아주 깊숙이 각인됩니다. 그러니까 LP 레코드판의 그 홈처럼 깊숙이 파여지는 거죠. LP 레코드판이 똑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연주하는 것처럼 또는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똑같이 침 흘리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동일한 반응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는 거죠. 분명히 이제 이 발표 상황하고 어릴 때 그 뭐 노래 부르거나 뭐 악기 연주하거나 이 상황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두뇌는 일반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화의 기능인데 이제 어릴 때는 뭐 소풍 가서 노래 부르는 상황인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뭐 자기 소개를 하거나 뭐 발표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선다라는 건 비슷해. 그래서 우리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자동화된 반응으로 어릴 때 떨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떨게 되고요. 어릴 때 창피를 느꼈던 것처럼 지금도 창피함을 느끼는 자동화된 반응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건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반드시 패턴을 바꿔야 되죠.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트랜스의 힘이고, 트랜스의 힘을 활용하는 게 바로 최면 치료, NLP 치료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조건부적인 사랑. 시작. 자,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우선 이런 전제로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걸 일단 받아들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게 태어날 때 이런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어난 이후에 뭐 엄마가 꾸지람을 하거나 아빠가 꾸지람을 하거나 또는 집안 어른들이 또 꾸지람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의미 있는 타인, 의미 있는 타인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주는 이 어른들이 계속 지적질을 하고 비난, 비판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부정의 평가를 하게 되면서 내 마음 안에 뭐가 생겼냐면은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잘해야 된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그 잘못된 가치관과 믿음이 주입이 됩니다. 주입. 즉 세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나이가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어른이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 부족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잘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자신한테 조건을 내요. 조건. 이게 잘못된 것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의식으로는 이게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나는 잘하지 못해도 시작. 나는 잘하지 못해도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몇 퍼센트? 우리 윤명수의 몇 퍼센트 받아들여요? 지금 이 말을. 나는 잘하지 못해도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소중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말을 몇 퍼센트 받아들일 수 있어요? 80%? 80%. 100이 되는데 100. 나머지 20%가 나를 망치는 겁니다. 우물을 더럽히는 것은 100% 잉크물이 아니라 1%, 2% 아니 작게 0.1% 잉크물이 우물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망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 2%그 아주 그 미세한 그런 잉크물과 같은 그런 조건을 다는 마음이 나를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랑에 조건을 달지 마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나의 사랑에 조건을 달지 마라. 여러분들 저기 꾸준히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훈련해야 돼.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나의 실수를 사랑하고 긴장 떨림을 사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훈련해야 된다.
스피치로 보면은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말을 좀 못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편안하게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좀 긴장되고 떨려서 말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말을 아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앞뒤 말이 안 맞는 두서없는 말도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아기로 본다면 보세요. 자, 아기가 웃는 것도 좋지만 우는 것도 좋아야 되는 거죠. 기저귀에 똥을 싸는 것도 좋아야 되고 기저귀에 오줌을 싸는 것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악이 아니에요. 만약 아기를 처음부터 기저귀 똥 싼다고 엉덩이 때리고 오줌 싼다고 때리고 막 웃지 않는다고 때리고 이렇게 아기한테 계속 이렇게 때리면서 좋은 것만 하게끔 가르쳤다면 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는 정상적인 아기가 못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정상적인 아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받아주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똥을 싸도 예쁘고 오줌을 싸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웃어도 예쁘고 잠을 잘 자도 예쁘고 깨어있어도 예쁘고 그래야 아기가 정상적으로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아기란 말이에요. 아기. 신체적인 나이로 보지 말고 심리적인 나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도 아기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말을 잘해도 사랑받고 말을 못해도 사랑받고 긴장되어도 사랑받고 편안해도 사랑받고 말을 잘해도 사랑받고 말을 좀 못해도 사랑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에 신경을 쓸까요? 긴장 떨리면 신경을 쓸까요? 안 쓰죠. 신경을 안 쓰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신경을 안 쓰면 계속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어느 순간에 없어지죠.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줄어들고 신경 쓰는 것은 커진다. 이게 기본 원리야. 그럼 나는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냐 이거 봐봐요. 나는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냐. 긴장 떨리면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응? 말하는 내용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다시 우리 집중의 법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나는 빚을 갚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뭔가를 이루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느냐 보시라는 겁니다. 난 돈을 버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느냐, 돈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비전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보시라는 겁니다. 뭐에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부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심리적으로는 좀 열악한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도 자신감이 부족하고, 부모님도 1등감을 느끼고, 부모님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많겠죠. 어쨌든 우리보다 정신적으로 더 여린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더 미성숙한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철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든다고 영적으로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미성숙한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자식들한테 조건부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기를 받아주다가 배변 관리를 할 시점이 되면 가치를 조건화시킨다는 거죠. 부모님의 뜻을 잘 따르고 착한 행동을 하면은 예뻐해주고, 부모님의 가치와 다른 부족한 행동을 하면은 꾸지람을 하고, 이렇게 상벌체계에 의해서 부모님의 가치를 조건화시켰다. 근데 이제 아기 입장에는 이게 머리가 갸우뚱해지는 거지. 나는 무조건 사랑받고 싶은데 왜 이럴 때는 사랑을 안 주지? 왜 이럴 때만 사랑을 주지? 왜 음식을 잘 먹어야만 사랑받고, 자, 밥을 흘리면은 이렇게 꾸지람을 들어야 될까? 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사랑받고 공부를 못하면 또 사랑받지 못할까? 왜 모범적인 행동을 하면 사랑받고 내가 말썽을 부리면 사랑받지 못할까? 계속 이렇게 이제 부모의 조건부의 사랑에 의해서 길들여진단 말이야. 길들여진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이렇게 생기죠. 나는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해. 나는 완벽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해. 이런 아주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아주 잘못된 가치가 조건하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잘못된 가치를 조건화시켰는지. 이 세상은 절대적인 세상이에요, 상대적인 세상이에요? 상대적인 세상이죠.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둠이 있어야 되고. 자,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추운 날이 있으면 따뜻한 날도 있어야 되고. 성공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실패가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이 정반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날씨도 보면은 맑은 날씨가 있으면 흐린 날씨가 있고,
비가 오는 날 수도 있고 눈이 오는 날 수도 있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죠. 그럼 나의 모습도 내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나의 좋은 모습이 있으면 부족한 모습이 있고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죠. 그러면은 내가 좋은 것만 사랑해야 됩니까? 부족한 점은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나는 내가 잘하는 것도 사랑하고 잘 못하는 것도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점도 사랑하고 단점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피치도 잘하는 모습도 사랑하고 긴장되고 떨리는 모습도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되지 않냐고요.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머리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무의식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나의 부족한 점을 감추고 싶고 없애고 싶고 회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지. 편안하게 말을 잘하는 거는 사랑하는데 긴장되고 이런 건 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본능적인 차원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의식 차원이 아니라 본능적인 차원에서.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자, 편안하게 말하는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긴장되고 떨리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본능의 차원에서 말입니다. 내가 잘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좀 부족한 나의 모습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왕현 선생님 이해되세요? 1년 동안 귀가 따갑다 소리 들었으니까 막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처음 오신 분 이게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해가 안 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요게 바뀌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발표 불안증이나 대인 공포증이나 무대 공포증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두려움은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족한 점을 사랑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점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긴장 떨림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제가 못을 박아서 이야기 드렸는데 긴장 떨림은 없애려고 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애려고 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애기 위해서 오셨죠? 없애려고 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장 떨림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됩니다. 긴장 떨림을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써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없어지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네 기분. 긴장 떨림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긴장 떨림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긴장 떨림이 나의 일부로 느껴지고 긴장 떨림이 끈없건 신경을 쓰지 않을 때 그때 긴장 떨림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긴장 떨림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가짐이. 긴장 떨림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는 순간 긴장 떨림은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거는 인식의 문제라는 인지 행동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뇌의 문제라는 거, 두뇌 패턴 긴장 떨림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긴장 떨림은 나쁜 것이고 창피스러운 것이고 긴장 떨림은 없애야 되는 것이고 긴장 떨림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고 온갖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여서 긴장 떨림을 안 좋은 곳으로 매도하고 있는 그 인지 행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 떨림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자, 긴장 떨림은 좋은 것이다. 시작. 긴장 떨림은 좋은 것이다. 긴장 떨림은 감사한 일이다. 긴장 떨림은 감사한 일이다. 자, 왜 그런지를 생각하세요. 자, 긴장 떨림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죠. 심장이 뛰는 게 좋아요? 뛰지 않는 게 좋아요? 뛰는 게 좋죠. 살아있다는 거 의미하는 긴장 떨림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죠. 자, 긴장 떨림은 또 다른 열정의 표현입니다. 열정. 긴장 떨림 열정의 표현이라고요. 여러분들, 자, 몸이 건조하게 열정이 없는 스피치가 좋아요? 좀 흥분되고 열정적인 이 스피치가 좋아요? 어느 쪽이 좋죠? 제가 그냥 밋밋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나요? 제가 지금 흥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밖에서 연설 듣더라도 좀 흥분되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목이 쉬도록 막 외치는 사람, 이런 연설을 들을 때 흥분되고 좋죠. 긴장 떨림은 열정이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긴장 떨림이 있다는 건 열정적으로 스피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흥분된 스피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긴장 떨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발표 준비를 잘 할 수 있죠. 그쵸? 긴장 떨림이 없으면 발표 준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발표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게 좋죠. 긴장 떨림이 있으니까 발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 앞으로 더 잘할까요? 더 못할까요? 더 잘하게 되죠. 그러니까 긴장 떨림으로 인해서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 발표를 더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긴장 떨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잖아요. 나는 왜 긴장 떨림이 있지? 왜 긴장 떨림에 집착하지?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쓰지?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긴장 떨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어떤 일로 긴장 떨림이 생겼는지, 그래서 또 그 원인을 치료하게 되고, 치료하다 보니까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장 떨림은 어떤 진정한 자기 이해와 자기 사랑을 선물해주는 아주 고마운 것들이다 이거지. 긴장 떨림이 있는 사람은 긴장 떨림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자기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외에도 뭐 긴장 떨림이 좋은 점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저 어때요? 긴장 떨림은 좋은 것이다. 시작. 긴장 떨림은 좋은 것이다. 그럴 때 제 긴장 떨림에 대한 느낌이 지금 어떠세요? 여전히 싫어요? 편안해. 편안해요? 자, 긴장 떨림이 편안하게 느껴지면 이제 긴장 떨림에 신경 쓰는 마음이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긴장 떨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랑에 촉구를 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긴장 떨림도 사랑하고 편안함도 사랑하고 완벽함도 사랑하고 부족한 점도 사랑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쁜 얼굴도 사랑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얼굴도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계속 성형수술하고 뜯어 고치지 말고, 예? 옷도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옷도 사랑하고 고급스러운 옷도 사랑하고 뭐 정장도 사랑하고 캐주얼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시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편안한 친구가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편안한 친구, 더 크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애인이 되시라고. 애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연결돼. 나의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요. 여러분들 사랑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의 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내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원리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에너지를 더 많이 확대시킬수록 말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앉아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온전히 사랑해버리면 사랑이 넘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적대적인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사랑의 대상으로 봐버리면은 말을 하는 게 어때요? 말을 하는 게 정말 편안해지죠. 가족들한테 말 잘하는 것처럼, 친구들한테 말 잘하는 것처럼 사랑의 대상 앞에서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중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못할 수가 없어요. 정중을 적대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니 말을 못하는 거지.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안 그래요? 자, 이렇게 조건부의 사랑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바로 이제 자율신경계에 이제 문제를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 무의식에 각인되면은 우리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의 우위 반응을 만들어 버린다. 우위 반응. 자, 교감신경계는 짧은 호흡 상태의 불안 모드입니다. 불안 모드, 불안 모드. 부교감신경계는 긴 호흡 상태의 이완 모드. 따라하세요. 불안 모드. 이완 모드. 여러분들은 불안 모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완 모드로 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불안 모드가 작동되는 거지.
이제 보일러 장치로 보면 온오프 스위치 장치에 의해서 28도를 예를 들어서 맞춰놨어요. 28도 아래로 내려가면 불이 켜져야 되는데 온도가 지금 30도가 되는데도 불이 켜지는 거지. 그럼 이건 뭐예요?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난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10명, 뭐 20명 앞에서 말을 하는 건 편안한 이완 모드가 돼야 되는데 남들은 다 편안한데 나만 막 긴장되는 거지. 이건 자율신경계가 고장난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는 자율신경계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온오프 스위치 장치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교감신경계는 뭐냐? 자, 짧은 호흡 상태. 시작. 자, 에너지를 방출하고 신체가 행동할 준비를 시키는 응급 투쟁 및 도주 반응 체계. 그러니까 이제 이 짧은 호흡 상태가 되면서 글자가 잘 안 볼 텐데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겠네. 자, 불안. 따라서 불안, 스트레스, 걱정, 위기 반응. 이게 교감신경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교감신경 상태가 되면 이완 모드가 되는데, 자, 긴 호흡 상태. 자, 신체가 정상 상태로 되돌아오게 하는 회복 체계. 신체가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회복 체계. 자, 이완 반응. 이완 반응. 자, 원래는 말을 할 때 이 이완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편안한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아야 되거든. 근데 남들은 편안한데 나는 막 긴장되게 있는 거지. 막 교감신경계 우위 반응을 하고 있는 거지. 우위 반응.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자, 불면 어지럼증. 시작. 불면 어지럼증. 심장 빨리 뛴다. 심장 빨리 뛴다. 위장 소화불량 위험. 위장 소화불량 위험. 창자 변비 설사. 창자 변비 설사. 말초 일간 수축 손발이 차거나 시리다. 시작. 말초 일간 속과 손발이 저리거나 근육 긴장. 근육 긴장. 두통. 두통. 가슴 압박감. 가슴 압박감. 떨림. 떨림. 목에 이물감. 목에 이물감. 자, 침샘 입이 마름. 침체 입이 마름. 호흡 빨라짐. 호흡 빨라짐. 자, 이 상태가 이제 교감신경 우위 반응인데 남들은 편안한데 나만 이런 상태가 돼요. 혹시 이 상태가 발표할 때 뭐 한 반 이상 있다, 고개 한번 까딱까딱 해보세요. 반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감신경계 우위 반응인 바 자율신경계가 고장 나 있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율신경계. 자, 자율신경계는 의식 차원에서 작동할까요? 아니면 무의식 차원에서 작동할까요? 무의식 차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의식 차원에 각인되어 있는 앞서 말했던 어떤 뭐 부모로부터 억압받았던 경험이나 충격적인 실패 경험이나 조건부적인 사랑이나 이런 패턴들이 치료가 되고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됨으로써 교감신경계도 정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심리치료도 해야 되지만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프로그래밍을 새로 해야 돼요. 프로그래밍. 자, 무의식의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어떤 프로그래밍? 말을 잘하는 이 부교감신경계의 편안한 그 이완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성공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NLP 체면으로 돌아가서 NLP 체면에 트랜스의 힘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트랜스의 힘. 그러니까 NLP 심상화를 통해서, 심상화라는 건 뭡니까? 눈을 감고 이제 시각화를 하는 거죠. 자, 미래에 원하는 그 목표를 영화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는 훈련, 이걸 이제 심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을 좀 이완시킨 상태에서 말을 잘하는 미래의 모습, 말을 잘하고 있는 그 어떤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 좀 편안한 모습,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훈련이에요. 머릿속으로. 그걸 제가 이제 훈련을 다 시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NLP 훈련을 해야 된다. NLP 심상화 훈련. 그리고 이제 체면 암시를 해야 돼. 체면은 피암시성의 상태잖아요. 체면은 암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났기 때문에 체면에 익숙해져야 된다. 뭐 체면은 꼭 TV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체면은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된 상태가 체면이다. 자, 고도로 이완되고, 즉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이 하나에 집중되는 상태, 이게 체면이에요. 그럼 너무너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경험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편안한 적 있었죠? 나는 죽을 때, 지금까지 편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없죠? 편안한 적이
한두 번 있었죠,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편안함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정신이 팔려 있었던 상태 있었나요? 정신이 팔린 상태.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 않고 하나에만 집중된 정신이 팔린 상태.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게 최면 상태. 뭔가 마음이 극도로 편안하면서 하나의 정신이 팔려 있는, 집중된 요 상태를 끌어내면은 그게 바로 최면이 되는 겁니다. 그 최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암시를 해야 됩니다. 암시. 자, 긍정적 암시를 해야 됩니다. 이른바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편안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암시가 되어야 되고요. 나는 편안하게 말을 잘하는 나 자신도 사랑하고, 긴장을 하거나 떨리거나 실수를 하는 나 자신도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암시가 되어야 돼요. 나는 나의 장점도 사랑하고 나의 단점도 사랑합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암시를 주는 거지. 나는 사람들 앞에 말을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걸 이제 자기 암시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자기 확건. 요걸 최면 상태에서 무의식에 프로그래밍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들을 때는 교수님 말이 옳긴 옳은데 근데 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이거 어떡하죠? 아마 무의식이 저항을 할 거예요. 근데 체면을 걸어서 이렇게 암시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항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좀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맞아, 나는 편안하게 말을 잘하는 나도 좋지만 좀 긴장하고 떨리는 나도 난 좋아해. 이제는 긴장되건 떨리건 뭐 실수하고 관계없어 난 내가 참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 본능적으로. 그래서 본능 차원에서 나는 긴장 떨림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나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걸 훈련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이 트랜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뭐 체면 상태에서 뭐 한두 번 반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 힘을 옛날에 이미 아셨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 우리 상상력을 아인슈타인은 뭐 우리 트랜스 힘 상상력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상상력은 자, 의지적인 노력보다 수천 배로 큰 힘을 발휘한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 상태가 되어야 돼요. 문제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그 상태가 되어야 돼요. 자, 긴장 떨림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상태. 비록 긴장 떨림이 있긴 있는데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상태. 불안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불안 별로 신경 쓰이지 않고 그저 그런 상태. 뭐 실수를 하거나 안 하건 뭐 그저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해요. 자, 문제가 있긴 있는데 문제에 신경을 안 쓰는 상태. 여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의식적인 레벨을 높여야 된다. 아인슈타인이 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마음의 수준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마음의 수준으로는 문제가 해결 안 돼. 예, 그렇죠.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보다 마음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즉 의식 레벨이 올라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걸 비유적으로 좀 설명만 조금 더 해주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문제는 우물과 같아요. 우물. 자, 우물에 빠져있는 개구리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우물만 세상이라 보겠죠. 근데 개구리가 우물 밖에 빠져나온 겁니다. 우물 밖에 있는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뭐 강도 보고 바다도 보고 이렇게 큰 세상을 보다 보니까 우물은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쓸까요? 신경 안 쓰이죠. 더 이상 우물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문제에 빠져 있거든요. 발표 불안이란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그 문제에 빠져서 세상을 보니까 온통 불안만 신경 쓰이잖아요. 이제 불안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지. 발표 불안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재능, 스피치로 본다면 편안함, 뭐 열정, 자신감, 뭐 사람에 대한 사랑, 공감, 좋은 걸 많이 보는 겁니다. 그 좋은 걸 많이 볼 수 있는 마음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발표 불안이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안 쓰이죠. 좋은 게 너무나 많은데. 안 그래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긴장 떨림이라는 문제가 있는 게 문제예요. 긴장 떨림 외에 더 많은 걸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더 많은 걸 보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럼 긴장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긴장 떨림 외에 너무너무 많은 좋은 자원을 보는 게 답이 되겠습니까? 많은 자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셨으면 긴장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돼요. 긴장 떨림 외에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더 많은 자원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그 많은 그 자원을 활용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럼 어느 순간에 긴장 떨림은 전혀 신경이 안 쓰일 거예요. 스피치를 하더라도 긴장 떨림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긴장 떨림 외에 다른 스피치를 훈련해야 돼요. 편안하게 말하는 훈련 하셔야 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강의를 하듯이 말하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대화를 하듯이 하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연설을 하듯이 하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유머스럽게 하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내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 스피치의 다양성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럼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나는 긴장 떨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도 말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도 말할 수 있고 유머스럽게 말할 수도 있고 강의하듯이 말할 수도 있고 연설하듯이 말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 긴장 떨림만 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긴장 떨림 외에 나머지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강사 훈련도 하라고 시키고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말하는 것도 시키고 많은 걸 제가 시키잖아요. 그 스피치의 선택의 폭을 넓히라 이 말입니다. 자, 마음의 수준을 높이면서 스피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순간 더 이상 긴장 떨리면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높은 수준을 바라보시고 그 높은 수준에서 아래를 보다 보면은 문제는 까마득하게 아주 작게 보일 겁니다. 마치 초등학교 1학년 때 화장실 혼자 가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지금 어른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 혼자 가는 게 힘들어요? 편안해요? 편안하죠. 초1 때는 분명히 화장실 혼자 가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게 문제냐? 문제를 큰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냐? 이걸 이제 봐야지. 자, 그래서 쭉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발표 불안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발표 불안을 극복할 것인가? 발표 불안 극복 전략에 대해서 제가 또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발표 불안의 본질이 뭔가, 어떻게 해서 발표 불안이 생기는가, 이런 게 우리 무의식 또는 자율신경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었고요. 해결책은 다음 주에 그렇게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